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3일, 세 번에 걸쳐서 우리 크리에이트 엑스런 심화 과정을 같이 나눌 김민석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입장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요. 곧 들어오시겠죠? 또 우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시간이 금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비즈니스, 흔히 말하는 이제 비즈니스 매너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매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납기, 즉 시간을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훈련 차원에서 우리 오늘 시간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좀 중요하니까요. 근데 정작 우리 창업 중에서도 창업을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또는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이제 강조를 할 건데 정작 우리 수업도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시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할 건데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쉬는 시간은 보통 이제 1시간 또는 50분 정도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내용의 흐름을 봐서 조금 가감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활발한 의견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요. 네, 저는 맨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네, 이곳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는 저희 첫 직장이었었고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갔던 곳이 입사를 했던 곳이 이 에버랜드였었고요. 제가 했던 일은 제가 학부 때는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 관련된 일을 부서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에서 텔레비전을 만드는 부서로 계열사 전배를 가서요. 이때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공급망 관리,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구매 부서와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이 그 당시 전 세계 1등이 소니, 그리고 필립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4등 또는 5등 정도 하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3등은 파나소닉이라는 곳이었었고요. 주로 이제 일본 업체들이 전 세계 텔레비전 시장의 선두주자였었는데 제가 입사했을 그 당시에는 4등, 5등 정도 하고 있을 때여서 저희가 좀 지금은 유치한데요. 그때에는 소니 타도, 필립스 타도 약간 이런 구호를 외쳐가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삼성전자가 전 세계 텔레비전 시장 1등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021년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 마켓쉐어 1등을 삼성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로 이직을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LG전자에서 공급망 관리 및 CSR 관련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CSR 관련된 업무도 한 10년 정도 하다가 그리고 현재는 이화여대에서 창업 관련된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요. 우리 한양대학교에서도 창업 관련된 과목과 그리고 우리 경영대학원 MBA 수업에서 윤리 경영 그리고 CSR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명지대학교에서도 사회책임 경영이라는 과목에 수업을 맡고 있고 연세대학교 같은 곳에서는 사회혁신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이 대학도 어떻게 하면 사회의 혁신, 사회가 혁신한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쪽에 이제 사회혁신 전문위원으로 같이 조금 뭐 제 기여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제 개인
제가 직접 만든 회사죠. 우리 창업 관련된 수업인데, 우리 특강인데, 저도 직접 제 지속가능 연구소라는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한국준법진흥원이라는 ISO 심사를 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데요. 심사 및 인증하는 기관에 있는데 이 기관의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심화 내용이니까요. 우리 앞서서는 이호영 선생님께서 소셜벤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아마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저도 3번 중에 다는 참석은 못하고요. 2번 저도 함께 참석을 했었었는데, 우리 이제 기본 기초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떠한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사업 기회잖아요. 근데 이때 말하는 페인 포인트는 또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는데 흔히 우리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은 처음에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해주는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want,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수준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갈망, desire를 충족해주는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다. 나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먹거리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똑같은 먹거리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상대방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다른 거죠. 단지 먹기만 하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주는 그런 니즈를 충족해 주기 위한 비즈니스가 있고, 단지 굶어 죽는 것을 벗어나서 좀 더 맛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배고픔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평생 이 음식 한번 먹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어라는 그러한 그들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차리는 것도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똑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떠한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가에 따라서도 서로 다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이제 기업 현황을 한번 간단히 보면요. 법인 사업자와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요. 현재 보면은 이 법인 사업자, 1년에 만들어지는 신규 법인이 10만 개가 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100만 개가 1년에 넘습니다. 즉, 법인 사업자, 우리 뒤에 나중에 법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에 어떤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만약에 진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를 낼 것인지 법인 사업자를 낼 것인지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각각의 장단점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법인이든 개인이든 1년에 만들어지는 그런 회사의 수가 기업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옆에 보시면 폐업의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12만 개, 약 10만 개, 12만 개의 새로운 회사가 생기면요. 7만 개는 문을 닫고 있고요. 그 해에. 개인 사업자는 더 심한데요. 110만 개가 창업을 하면 그중에 80만 개가 넘는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1년에요. 즉, 만드는 것도 쉽지만 요즘에는 기업체 만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어렵지 않아요.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닌데요. 망하는 것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우리 한양대랑 성동구랑 같이 준비한 이 크리에이트 엑스런 이 특강 6번에 걸친 이 특강에 신청하신 이유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부분이 바로 남들은 70%, 80%씩 망하거든요. 현재 만들면요. 그런데 이 이 특강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조금 더 실패할 확률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 수업 3번에 걸친 또 이호영 선생님이랑 같이 합치면 6번에 걸친 이 강의를 준비를 한 거죠. 이 과정을 들으신 분과
이 과정을 듣지 않으신 분이 똑같이 폐업률이 70%, 80% 똑같다라고 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 좀 아깝잖아요.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들여서 이런 과정을 들으시는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실패 확률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 6번의 과정을 준비했고요. 이 기초 기본반에서는 제일 중요한 소비자들, 이 사회가 원하는 페인 포인트를 찾는 방법을 연습을 하신 거죠. 훈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트리, 프라블럼 트리라는 걸 만드시는 연습을 해 보시면서 실질적인 문제를 찾는 일들을 지난 3번에 걸쳐서 하신 거였었고요. 일단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발견만 하시면요. 이 사업이 실패할 확률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회 문제를 제대로 찾았다라는 것은 사회의 니즈를 제대로 찾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비즈니스 기회를 더 높일 수 있다,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오늘부터 3번에 걸친 내용은요. 네, 사회적인 문제를 찾는 것까지는 잘 알겠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고민을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를 여러분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우리 사무실이든 집이시든 편하시게 들으시면 되는데 다음 주에는 간단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창업 관련된 이 과정은요, 이론만 들어서는 절대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100% 성공할 수 없다에 저의, 저의 전 재산을 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 뭔가를 만들어 보지 않고 그러면요, 이 6번에 걸친 이 수업은요, 강의는 진짜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다만 도움 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 창업 관련된 강의를 하실 분. 이런 분들은 6번에 걸친 저와 이호영 선생님이 만든 자료라든지 그리고 설명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셔서 이렇게 강의라든지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내가 진짜 창업을 하고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요. 직접 참여하지 않으시면 뭔가 고민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요. 효과가 정말 반감이 되는 게 이쪽 분야입니다. 이론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경영학과 교수님들 매일 마케팅 교육하시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강의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교수님들 창업하시면 다 100%다 성공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론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론이 없이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실패 확률 돌고 돌아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그리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론을 튼튼히 하시고 실전 경험을 하시면 이제는 흔히 말하는 공격과 수비를 다 잘할 수 있는 공수겹장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이론을 좀 배우셨다면 이 심화 과정에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시기도 하겠지만 아주 간단한 부담되지 않을 정도 하지만 선생님들께 꼭 도움이 될 만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제는 있으니까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지참 가지고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창업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도 작년에 개인 사업자도 냈고 올해는 법인 사업자도 냈고요. 이랬는데 만드는 건 하루면 만들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받는 데까지 개인 사업자는 하루면 받을 수 있고요. 법인 사업자는 일주일이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실패하지 않기 위한 거죠. 우리나라 기업 현황을 좀 더 살펴보시면요. 높은 단순 폐업률, 최근 10년간 평균 66%가 폐업을 하고요. 이 중에 개인 사업자는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준의 생존율, 1년에 62%, 5년이 지나면 27%의 기업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즉, 선생님들이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창업을 하셨는데 5년 후에도
내가 만든 이 사업체가 있을까? 73%는 10명 중에 7명은 다 폐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3명만이 5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이 과정에 약 3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지금도 한 저 포함 16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만약 30명 정도가 다 창업을 했다. 우리 창업 동기가 됐다. 그러면 5년 후에는요, 이 중에 약 30%도 채 안 되는 사람이 남아 있으니까요. 한 8명 정도가 아마 창업을 유지하고 계실 거고, 나머지 22명, 23명은 망해가지고, 망했다는 표현이 그런데요. 망해서 폐업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시고,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재창업 비율이에요. 한 번 실패했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뭐 영원히 사업을 다시 안 하느냐, 그렇진 않고,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창업하시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한 번 해보신 분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또 레슨런이 있겠죠.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2번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라고 해서 다시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한 명이 창업 경험 횟수가 2.6회라고 하니까요. 2번이나 3번 정도는 계속해서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망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망했다는 표현을 저는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는데요. 폐업인 거죠. 폐업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흔히 말하는 망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큰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실제 망해서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과정 중의 일부인 것이지 실패라고 보지는 개인적으로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서 창업을 뛰어드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초도 창업,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을 하신 분들이 창업 실패로 인한 자본 결핍 등으로 재창업 시에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 한 번 실패를 하면요. 창업에 실패를 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길고 긴 인생 중에 좋은 영양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창업할 때에 단돈 얼마라도 100만 원, 1000만 원 또는 그 이상 돈을 들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창업을 하셨겠죠. 그런데 망했다라는 것은 그 본전, 흔히 말하는 본전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 결핍이 생기는 거죠. 자본 부족이 생기다 보니까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는 청년들 대상의 창업을 우리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보니까요. 많은 청년들이 흔히 말하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지원금도 많이 있고 제도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성공을 하면 좋지만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 청년들이 받는 정신적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실패 비용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사회적 실패 비용은 단순히 우리가 투자한 돈을 손해보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실패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회적 실패 비용이 이런 겁니다. 창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에 5년 동안 살아있는 생존율이 27%, 반대로 말하면 이 73%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주변의 상권 한번 보시면요. 그 상권에 어떤 가게는 망하지 않고 10년, 20년 있는 가게도 있는 반면에 어떤 가게는 1년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어서 인테리어 없으면 돈을 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계속 간판 바꾸고 안에 인테리어 바꾸고 새로운 업종이 새로운 주인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창업에 대한 또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그런 의식이 확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회적 실패 비용.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면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리고 지원해주고 이래야지 되는데 누군가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야, 너 망하면 어떡하니? 내 주변에 창업하다 망한 사람 엄청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이 창업가, 기업가들에게 더 안 좋은 굴레를 씌워주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좋은 아이디어 찾으셔서 정말 좋은 창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창업을 하고 나면요,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냥 저희는 편의상, 강의의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실패라는 표현을 쓸게요. 저는 이제 실패라는 말 잘 안 쓴다고는 했지만, 실패와 성공 요인이 있는데, 우리 스타트업이 fail, 영어로도 그냥 fail이라고 합니다. 실패하는 탑 20, 20가지, 20가지의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상위 세 가지만 볼까요? 실패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 노 마켓 니즈, 시장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앞서 우리 이호영 쌤이 세 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프라블럼 트리를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사회의 문제인지 강조를 했을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 조건이 있었죠. 사회 문제가 되려면요.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요. 즉 사회의 문제를 읽지 못하고 사회의 니즈 파악, 정말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실패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이호영 쌤이 강조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망하는 기업들의 첫 번째 이유가 사회적인 니즈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를 했던 거였었고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볼까요? run out of cash라고 해서 자본이 부족한 거죠. 자금이 캐시가 부족하다. 즉 창업을 하면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되죠. 혹시 이제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자본과 자산 차이점. 이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 더하기 부채 아마 이런 것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어쨌든 자본이든 자산이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돈이 재정적인 지원이 꼭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망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돈이 없으면 아예 창업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일단 창업을 하긴 했는데 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서 준비를 하고 창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망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혹시 이게 우리 마이크를 켜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채팅창으로라도 우리 심용재 선생님은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다른 분들이라도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창업 비즈니스 모델 있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제목 정도만이라도 한두 줄 정도만이라도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 써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시간 약간 리드 타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심영재 선생님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이제 정하셔야지. 다음 주까지 제가 숙제 한 장 내드릴 게 한 장이에요. 한 장 내드릴 건데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한 장 숙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음 주까지는 한번 주말에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서주현 선생님은 환경 쪽, 제가 아까 전공이 학부 때 전공이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 관심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 요즘 저도 주로 하는 일이 저는 학부 때는 환경이고 그리고 석사 박사는 경영을 했는데 석사는 마케팅을 했고 박사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주제가 환경 관련된 비즈니스 쪽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마케팅 어렵죠. 저도 2년 반 석사 생활을 하면서 마케팅 듣긴 들었는데요. 막상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게 교과서로 배우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우재 선생님은 분리수거 문제를 개선한 친환경 우산. 뭔가 흥미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주현 선생님이 환경적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략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시겠죠? 이 사업을 하려면 초기 자본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아마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1,000만 원 준비 자금 조달. 우리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 세 번에 걸쳐서 시간이 된다면 자금 조달 방법이라든지 자금 조달 주기 같은 것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금 조달은 처음에는 제일 처음 창업을 할 때에는 누가 돈을 대줄까요? 우리가 나중에는 VC,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엔젤 투자자들로부터도 자본을 투자를 받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요즘에는 정부 지원금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정부의 초기 시드머니 투자를 받으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투자가 아니라 단순 지원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창업을 하실 때는 돈은 자금 출처. 우리 정우전 선생님은 친환경 우산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초기 자본금 창업을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지 혹시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황현서 선생님도 청소년과 지역 내에 사회적 자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플랫폼 사업이신가요? 직접 플랫폼을 만드시는 흔히 말하는 IT를 활용한 우리 핸드폰이나 앱, 모바일이든지 컴퓨터를 활용한 이 플랫폼 시스템을 만드시는 건가요? 네,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심사숙고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뒤에 예시 때 우리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플랫폼,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들 설명드리면서 플랫폼 사업이 왜 어려운지 대세인 건 맞는데요. 플랫폼 사업이 대세인 건 맞는데 이게 왜 어려운지 망하는 기업의 90%는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요즘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같이 좀 드릴게요. 우리 황현수 선생님은 얼마 정도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신다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 사업 하시는 분. 우리 정호전 선생님은 아직 액수를 정하지는 못했는데 3천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초반에 아마 이 3천이나 8천이라는 것이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좀 더 활발하게 여쭤보고 응답하면서 바로바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이 3천, 8천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돈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 정우재 우리 선생님은 초반 자금은 우리 선생님이 직접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럼 3천이든 8천이든 초기 투자는 우리 직접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거죠. 자기의 돈으로 하시는 건데 이 초기 자본이라 한다면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3천만 원으로 창업을 했어요. 몇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이 회사들이 망하는 이유가 캐시의 부족으로 망한다라고 이게 두 번째 이유잖아요. 3천만 원으로 창업을 했으면 한 얼마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 얼마나 빨리 비즈니스가 정착이 되어서 자리를 잡아서 활성화되는지 수입이 생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 창업하실 때에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을 하셔야 되거든요. 창업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때 꼭 하셔야지 되는 것이 재정적인 시뮬레이션이에요. 즉 내가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 창업을 해서 손익분기점,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지출과 수입이 이분이 되는, 같아지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지출보다 이익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돈을 모으실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시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때 창업을 했다라고 칩시다. 처음에는 지출이 많죠. 지출이 쭉 많은 것.
처음에는 이만큼, 이쪽에는 레비뉴가 되고요. 매출액이 될 거고, 이쪽은 창업한 시간, 타임이 될 건데요. 처음에는 우리 임대료도 내야 되고, 기자재도 사야 되고, 사람도 인건비도 나가야 되니까 이만큼 적자가 생기겠죠.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점점 수익이 생기면 우리의 가용한 자산, 돈이 점점 메꿔지겠죠. 수익이 아주 일정 부분 이렇게 생긴다고 치면은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그런 갭이 점점 줄겠죠. 수익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지출과 지출보다 바로 여기가 손익분기점이 여기서는 되겠네요. 그림에서는 계속 이 이득이 이 마이너스 이 지출을 계속 상쇄시켜 주다가 수익이 점점 늘다가 수익이 지출만큼 드러나면은 이 레비뉴가 제로가 되는 어느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순간이 되면은 이때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익을 내는 구간이 있겠네요. 이때도 이익이 있겠지만 이때 이익은 지금까지 지출을 메꾸는 데 계속 사용해야 될 거고 어느 순간 되면 지출을 넘어서는 돈을 벌게도 되겠죠. 그래서 보통 초반에 가져야 되는 자금은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약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제일 이상적인 것은요. 만약에 3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3천만 원으로 이 손익분기점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3천만 원으로 이 손익분기점까지를 잘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부터는 돈을 계속 벌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가 안 되겠죠. 3천만 원이 다 없어지더라도 돈을 계속 모을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메꿔 가다가 이때 3천만 원이 다 고갈됐어요. 조금만 더 가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이때 조금만 더 요만큼을 버티지를 못하고요. 3천만 원이 다 돈이 다 해가지고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얼마나 아까워요. 한 달 또는 두 달, 세 달만 버티면 되는데 이때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건비를 내지 못하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직 이제 액수를 정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 나중에 사업 타당성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이때 꼭 하셔야지 되는 분석하셔야지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도대체 우리 회사는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올까? 이것을 분석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석하시려면 대략적인 매출액도 계산하셔야지 되고 매달 나가는 지출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즈니스 모델만 믿고 시작을 하셨다가 결국에는 이런 디테일한 어떤 분석 없이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망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 없이 창업했다가 망하시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 1, 2, 3번 시장의 필요를 잘 읽지 못했다. 두 번째는 그만큼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현금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 세 번째는요. not the right team이에요. 팀 멤버들과의 불화, 그리고 팀 멤버들의 역량 부족, 이런 팀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망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1, 2, 3번이 스타트업, 새로 창업을 해서 망하는 가장 큰 요인이더라라는 거죠. 마켓 니즈, 그리고 캐시 부족, 그리고 올바른 팀 구성이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초반에 우리 어떤 선생님은 직접 자기 자본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초반에는 그래요. 맞아요. 보통 자본은 초반에는 창업했을 경우에는 3F라는 곳에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3F는 누구냐면요. F로 시작하는 거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패밀리죠. 가족들. 자기를 포함한 가족들이 이런 사업 비용을 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기 돈 또는 자기의 가족들,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녀들이 친척들도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가족, 패밀리이고요. 두 번째 F로 시작하는 것은 프렌즈입니다.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또 도와주는,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F는 누가 우리 초반에 자금을 좀 대줄 수 있을까요?
패밀리, 프렌즈, 또 F는 풀이에요, 풀. POOL. 그러니까 어리석은 바보들. 바보들이나 돈 주지, 그만큼 우리가 창업했을 때에, 창업을 초기에 했을 때에 투자받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창업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창업만 하면 다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라고 하겠죠.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정작 바보들이나 투자한다는 거예요. 초반에는요. 그 정도로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이러한 창업 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투자를 한다라는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요. 창업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적어도 실패를 좀 줄이시려면요. 이 세 가지부터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정말 시장이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인 거고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할 수 있을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 비즈니스를 이용을 할까? 이용만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잘 잡으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 초반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손익분기점을 버틸 수 있을까지의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팀 구성을 아주 잘해야 된다. 초반에 누구와 동업을 할까 아마 고민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1인 기업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혼자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동업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업을 누구랑 하면 좋을까요? 혹시 현재 18분 계시는데요.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이미 창업하신 분들이요. 또는 이제 창업을 진짜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와 지금 동업을 같이 하고 있거나 하실 계획이세요? 누구랑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족도 있을 거야. 우리 실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동업자, 처음에 예, 여기서 말하는 동업자라는 것은 지분 참여를 한 사람도 좋고요. 꼭 지분 참여가 아니더라도 직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초기 창업 멤버, 흔히 말하는 창업 멤버, 어떤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쓰고 계신 거 맞죠? 아마 예, 계속 써서 주세요. 아마 가족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학원 동기, 예, 대학원 동기도 있고 혼자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 멤버들을 보면요. 같은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끼리 동료들, 직장 동료죠. 직장 동료끼리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좀 단순화시켜서 우리 누구랑 동업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이거는 실제로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 1번 가족과 함께 했을 때, 2번 우리 학교 친구, 우리 대학원 학교 친구처럼 학교 친구랑 같이 했을 때, 3번 직장 동료와 같이 창업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 세 가지만 볼게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창업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은 형태는 누구와 동업했을 때, 누구와 창업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가족. 진짜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살아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 가족들은. 이런 정말 잘하는 마음 구석구석을 잘 아는 가족들과 동업하는 것, 창업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 또 세 번째는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 이건 찍기니까요. 세 개 중에 하나 찍기니까 한번 찍어 보시죠. 네. 지금 이제 직장 동료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직장 동료가 많이 나네요. 실제로 그래요.
연구 조사에 따르면 직장 동료들끼리 사업했을 경우에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만큼 개인적으로 친한 것과 비즈니스는요, 정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정말 친한 사람끼리 하면 좋다라고 하면, 물론 가족끼리 안 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잘 아는 사람과 창업하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가족이랑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족, 이게 친구, 이런 것처럼 그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적으로 친구끼리 사이좋고 가족끼리 사이좋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비즈니스는 냉혹한 현실인데 직장 동료는요. 일단 직장이라는 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있고요. 일을 하는 스타일을 서로가 알아요. 친구, 가족들은 일하는 스타일은 모를 수 있어요. 대신 추정은 할 수 있죠. 아, 내 친구는, 내 친한 친구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일할 때도 이럴 거야라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실제 막상 일을 같이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지거든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때는. 그런데 직장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서로 일하는 스타일을 잘 아는 거죠. 누구는 꼼꼼하고, 일할 때 누구는 꼼꼼하고, 누구는 대충대충 하는 것 같지만 외향적이어서 영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평소에 외향적이라고 해서 영업 다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내성적인 사람도 영업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직장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안 상태에서 창업을 할 때에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을 잘 꾸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대학원 동기랑 같이 창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 사람이랑 하지 말고 직장 동료랑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 일할 때와 친구 사이는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 그런 걸 감안해서 고려해서 비즈니스를 이제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친구랑 동업해서요. 친구가 배신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현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꼭 배신 이런 걸 떠나서 일하는 스타일이 맞는 사람끼리 창업했을 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 이게 라이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라이팀. 그런데 그럼 실패하는 이유도 있으면요. 성공하는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성공하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굉장히 힘 빠지는 건데요. 첫 번째가 타이밍이에요. 우리 비즈니스 내 아이디어 정말 좋아. 성공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4등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은 네 번째인 거고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공 확률은요. 타이밍. 예를 들면 저런 거죠. 작년에 코로나19 굉장히 심해졌는데 작년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 손 소독제 만드는 회사 대박이 났죠. 그 회사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만드는 것이 이런 마스크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마스크가 동이 났죠. 24시간 돌려도 부족할 정도로 마스크 수요량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결국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은 똑같죠. 과거에도 마스크 만드는 것, 현재도 마스크 만드는 것. 비즈니스 모델은 똑같은데 뭐가 영향을 준 거죠? 타이밍인 거죠, 타이밍. 어떤 외부의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보다도 훨씬 더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비율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운에 맡겨야죠.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간에는 음모론도 있기도 하죠. 이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었다. 그들의 약 만들려고 뭐 음모론도 있긴 한데,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이밍이고, 두 번째, 이 타이밍은 우리가 조절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2, 3, 4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2등은요, 바로 팀입니다. 아까 실패했던 세 번째 원인이 팀이었는데, 성공하는 두 번째 원인도 바로 팀과 실행이에요. 얼마나 팀워크가 좋은지, 팀 구성이 좋은지, 그리고 그들의 실행력이 어떤지. 팀 구성들끼리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으면 실행, 그 엑시큐션이라는 그 실행이 잘 될까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얼굴만 봐도 좀 불편한 사람들인데
막 빠릿빠릿하게 일도 막 같이 협력해서 잘하고 뭐 이럴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두 개가 굉장히 관련이 높은데요. 그 팀워크와 그런 실행력이 두 번째 성공 요인. 이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세 번째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웃라이어, 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좀 독특한, 특별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성공 요인이고, 우리도 누군가가 창업하는 거 보면 뻔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와, 어떻게 너 이런 생각을 다 했니?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독특하거나 신선하거나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펀딩, 결국에는 자금이 되겠네요.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혹시나 이 실제 창업이라든지 이 소셜 벤처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아니면 바쁘시더라도 이제 머리 스트레스는 푸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추천해 드리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에는 실리콘밸리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신다든지 미드 아니면 한국에는 작년에 했던 거죠. 이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수지 가수 옛날에 그 수지가 나오는 드라마였었죠. 이 드라마 한 번쯤 보시면 예, 보신 분 계시네요. 둘 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요. 적어도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셔야지 돼요. 여기에 VC가 어떻고 창업을 했을 때에 흔히 말하는 소셜 벤처 또는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기업가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일반적인 상식들이 있거든요. 상식들이 이 드라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자막에 설명 없이도 드라마가 다 이해가 된다. 이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하는 대사가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기업가로서의 준비는 어느 정도 준비는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단어들을 한 번씩 공부하는 셈 치고 스트레스도 푸실 겸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제가 선생님들, 우리 다음 주에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 같이 볼 겁니다. 다 같이 볼 거고요. 보면서 비즈니스 모델마다 어떤 일을 하시겠다. 아까 플랫폼 사업 하시겠다는 선생님 계셨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교육 관련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교육 관련된 사업이 요즘에 시장이 어떤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견을 드릴 거예요. 우리 심화 과정에서는 저 혼자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같이 좀 더 다듬는 그러한 시간이 다음 주에 있을 건데요. 가만히 보면 아까 플랫폼 사업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 보면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도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기술들이 생기면서 그런 기술 개발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이죠. 우리 IT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절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었겠죠. 누구와 누구를 매칭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어떤 기술, 그래서 선생님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제일 쉽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최근에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인스타라는 SNS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요즘은 SNS 마케팅이 생겼죠. 활발하게 생겼죠. 특히나 SNS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판매 굉장히 많죠. 이 인스타 마케팅, 인스타로 장사하시는 분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인스타를 하는데 계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개인, 정말 제 개인 프라이빗하게 사용하는 계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일부러 모두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그냥 일반적인 공개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SNS를 그냥 프라이빗하게만 폐쇄된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저도 이제 마케팅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창업 가르치고 하는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인스타를 프라이빗하게만 쓰느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나는 인스타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이 없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아무리 그래도 장사하지 않더라도, 사업하지 않더라도, 인스타는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픈 계정도 있어야 돼. 라고 주변 분들이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특히나 이 SNS 마케팅 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부계정 하나 만들게 돼서 오픈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엄청 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친출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잘 안 봤죠. 거기 보면은 워낙 부업 광고도 많고 이상한 잘 모르시는 분들 이상한 추천도 많이 하셔가지고 전 그런 거 싫어서 그 클로즈 계정만 가지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인스타라는 것만 유심히 본 사람들은 인스타 초창기에 사업하셔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 SNS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의 팔로워가 내가 만약에 10,000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약 1%가 구매를 한대요. 내가 뭔가 인스타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팔로워의 1% 정도가 실제 구매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3만 명이다 그러면 300명이 구매를 하는 거고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들도 이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확장성 과 사업의 좀 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SNS를 활용을 하는 거죠. 어쨌든 선생님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실 때 어떤 사업 자체도 있지만요. 나중에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알릴 수 있을까도 함께 고민하셔야지 되는데요. 뒤에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잠시 쉬었다가 그 부분 채널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요. 아까 어떤 선생님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하진 않고 지금 이제 고민 중이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런 분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가는 장소가 어딜까? 이런 것들만 유심히 보셔도 사업기를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업을 하는 거에 앞서서요. 미리 사전에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창업 수업이든 어느 특강이든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이 과정에는 제가 우리 한양대에서 강의할 때에 수업을 듣는 우리 학부생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 이 수업도 이 특강도 또 신청해서 듣고 있던데 어느 수업에도 빠지지 않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업의 존재 목적입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주주들이 주주 가치가 더 이상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탑 CEO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2019년 8월 19일에 미국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회의가 있었었는데요. 이때에 이 회의에 참석한 181명의 내노라 하는 CEO들, 애플의 CEO, JP 모건의 CEO,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 기관의 1등하는 블랙락의 CEO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요. 회의를 하는 거죠. 이 회의에서 선언을 한 것이 지금까지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주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즉 이윤을 많이 창출해서 그 이윤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러한 주장을 이제는 바꾼 거죠. 더 이상 주주들의 가치가 모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그러한 사회적인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지역사회라든지 또는 비영리 기구라든지 우리 고객, 내부 임직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건데 지금 다 기업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하실 수도 있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업이란 창업을 한다는 것은 그 기업, 창업은 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업을 만드는 건데요. 기업은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영리를 얻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영리를 얻기 위해서죠. 영리를 얻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라는 건데요.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이 정의가 과연 맞을까? 제가 자동차 그림을 하나 가져다 왔는데요. 여기 자동차 그림, 보통 이제 기업을 자동차에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것이 바로 자동차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동차가 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연료만 잡고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자동차는 필요할까요? 주인이 야 이제 출발하자라고 했는데 아우 싫어요. 저는 연료 채워야 돼요. 라고 해서 연료만 자꾸 채우고 있고 목적지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자동차는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기업은 이런 자동차와 같다라는 겁니다. 개념이요. 기업은 어느 기업들이든지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좀 그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좀 좋아하는 기업들이 혹시 어디가 있으실까요? 좋아하는 기업들 어디 있으세요? 다 이런 기업처럼 되고 싶다.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해서 우리 회사가 커진다면 이런 기업처럼 되고 싶다. 예. 토스, 토스. IT로 그냥 잘 나가다가 요즘에 이제 카카오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할 때 토스. 아니, 토스 같은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아마 토스 사람들에게 송금,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송금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커진 그런 회사잖아요. 이 토스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런 거겠죠. 소비자들에게 좀 더 편리함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금융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런 목적이 있을 건데 실제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 또는 해외의 애플 또 유한 킴벌리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이런 기업들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어느 기업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리를 얻기 위해서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돈 벌기 위해서다라고 적어놓은 데는 한 군데도 없단 말이죠. 기업이 우리가 여태까지는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벌기, 이윤 추구, 이윤 창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어느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그들의 미션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보면은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적어 놓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제약회사면 우리가 만드는 약을 통해서 온 세계의 인류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비전들이 적혀 있고요. 또 자동차 회사, 우리가 만드는 제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권을 그냥 편리하게 해주겠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런 다 목적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 기업들마다 본연에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제약회사가 또는 전자회사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이윤 창출이라는 이유만 배워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윤이 필요 없냐? 그렇진 않죠.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가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업들도 본래의 목적, 건강하게 해준다든지 편리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돈을 계속 벌어야지, 이윤이 계속 있어야지만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다. 이렇게 배워왔었는데 더 이상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2019년도에 미국에 있는 기업가들이 먼저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돈 벌어서 주주들에게 그들에게 돈 돌려주고 하는 것들, 이것 이윤 추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특히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유를 초심을 잃지 않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요, 꼭 기업 아니더라도요,
기업은 오히려 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망하는 게 5년 내에 망하는 기업이 73%잖아요. 돈 버는 수단으로서의 기업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특히나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초심, 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이용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 거죠.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동기, 모티베이션입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왜 할 것인지. 그런데 이윤이라는 것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리스크는 훨씬 더 큰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인컴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큰 만큼 정말 성공을 하면 또 대박 나는 것이 바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또 같은 확률에 우리가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창업을 이제 요 잠깐 쉬었다가 이 이후부터는 실제로 소셜 벤처란 무엇이고 실제 창업을 할 때 또 정부 지원금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주로 많이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요 다음 시간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되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는지 또 기회가 있는지를 간략히 이제 사례를 통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소셜 벤처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벤처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셜 벤처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소셜 벤처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이 바로 소셜 벤처다. 우리 앞서서 이호영 쌤이 소셜 벤처랑 그냥 기업과 차이점 이런 것들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 주었었는데요. 좀 더 소셜 벤처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혁신적인 기술, 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소셜 벤처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데요. 소셜 벤처의 정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셜 벤처 판별 기준 및 가치 평가 모형이라는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때 보면은 소셜 벤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소셜 벤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많이들 들어본 말이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 요즘에 흔히 말하는 더블 바텀 라인, SK그룹이 많이 쓰고 있는 더블 바텀 라인이 바로 요겁니다. 사회적 가치 SV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경제적 가치 EV라고 해서요. 이 더블 바텀 라인이 사회적 가치와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현재 소셜 벤처는 2000년대 밀초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법적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벤처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과는 조금 다르다,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재무적 가치, 흔히 말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쪽이 오른쪽, 사회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이 경향이 더 크면 왼쪽인데 재무적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하는 곳, 벤처기업, 일반 중소기업, 일반 영리기업들이 있겠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은 자선단체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사회적 경제도 또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안에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소셜벤처라는 것은 중간에 어딘가에 있어요. 중간에 있는데 세로축을 보시면 위로는 성장 혁신성이 있고 아래는 유지 정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소셜벤처라는 것은 혁신성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니까 요 위쪽에 있는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이 소셜 벤처다라는 거고, 현재는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와 일반 벤처 기업들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 미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일반 벤처는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소셜 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도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무적 가치도 경제적 이익도 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 벤처는 조금 더 사회적 기업보다는 조금 더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이 소셜 벤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소셜 벤처란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에 법적인 정의가 다 있습니다. 지원 사업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소셜 벤처는요, 법적 정의가 아직은 없고 판별 기준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판별 기준을 공식적인 판별 기준은 아니고 그냥 중기부에서 만든 자체 판별 기준이 있습니다. 판별 기준 조금 후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법에 따르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도 법이 있고 소셜벤처는 법적인 판별 기준도 공식적인 판별 기준은 없죠. 그런데 법이 일단 있으면요. 그것에 준해서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벤처나 사회적 기업들은 다 판별할 수가 있는 반면에 소셜벤처들은 공식적인 판별 기준은 없지만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판별 기준표가 있다.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사회성 판별표와 혁신 성장성 판별표 두 가지를 보고요. 각각 70점 이상의 기업들은 소셜 벤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가 소셜 벤처에 해당이 되는지 아마 이 소셜 벤처 판별 기준표를 보시고 참고를 해 보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서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판별표와 혁신 성장성 판별표. 즉 소셜 벤처답게 소셜, 사회적인 가치와 그러면서도 혁신, 성장, 재무적 가치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심사를 다니는데요. 벤처기업들, 소셜 벤처기업들 이렇게 심사를 다니는데 어떤 기업이 얼마 전에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 됐나요? 한두 달 전에 심사 제안서를 내셨는데 그 제안서에 우리는 그분들의 표현이 그래요. 우리는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소셜벤처로 인증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소셜벤처 인증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인증은 아니거든요.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셀프 체크 해보시고 그리고 그 점수 이거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번 스스로 셀프 어세스먼트를 해보시고 그 점수가 어느 일정 이상 되면은 소셜 벤처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중기부에서 만든 이런 표를 가지고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는 중기부가 인정한 소셜 벤처로 인정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다가 심사위원들의 이거 진짜 인증받은 거 맞냐? 왜 인증 제도가 있냐라고 했더니 발표하실 때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남들에게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워싱이 되는 거죠. 아마 그분은 모르고 그랬으면은 그렇다 치지만 그것도 잘못인데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저 기업 굉장히 대단한 모양이다. 소셜벤처로 인증받다니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소셜벤처의 현황을 보시면요. 정확한 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셜벤처는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가보시면 현재 인증받은 기업들 리스트를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몇 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그 기업들 현황이 어떻고 이런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소셜벤처라는 것은 법적인 정의가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되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사업체도 있는데 제가 나는 소셜 벤처야라고 말을 하면 저도 소셜 벤처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약 10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주로 많이
많이 생긴 게 소셜벤처가 많이 생긴 게 2016년도부터 급격히 우리나라에 소셜벤처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고 주로 소셜벤처 창업하시는 분들 업종을 보면 서비스, 제조, 도소매, 과학기술 이런 분야의 업종이 제일 많더라.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이 21.7% 많네요. 제조업이 16.3%. 선생님들은 제조업인가요? 서비스업인가요? 아니면 도매 및 소매업도 있네요. 그리고 과학기술 서비스업도 있고요. 아마 업종이 좀 많이들 다르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창업을 하시는 분야가 이렇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그리고 도소매업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로 공급하고 있는 상품은 서비스가 53.8. 위에 서비스업과 밑에 있는 서비스는 좀 다른 겁니다. 도소매업이라 하더라도요,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과학기술 서비스업에도 또 서비스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맨 아래에 있는 이 서비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빙하고 하는 어떤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과학기술을 통해서든 도소매를 통해서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다 서비스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이제 어떤 일을 해볼까? 어떻게 일을 할까? 이 두 가지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요. 우리 이왕이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천천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들으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을 이어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실리콘밸리라는 드라마를 말씀드렸었는데 실리콘밸리가 실제 어디에 있죠? 미국 서북부에 있죠. 여기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요 일대가 바로 흔히 말하는 실리콘밸리가 됩니다. 이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대학과 창업가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이 샌프란시스코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여기가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우리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요. 우리가 실리콘밸리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실리콘밸리라는 어원의 유래를 찾아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실제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나 창업했어. 난 실리콘밸리에 나가서도 난 성공하는 기업가가 될 거야. 이런 말 하실 때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아는 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남들 얘기할 때 실리콘밸리 유래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가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스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와비파커라는 회사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와비파커는 이런 안경을 공급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어떤 누군가가 우리 이 남성이 안경을 얼굴에 여러 개를 걸치고 있네요. 이 와비파커라는 회사는 우리 보통 이제 안경을 맞춘다라고 하면 동네 또는 어디인가에 안경점에 가서 시력 재고 그리고 안경을 자기에게 맞는 테를 고르고 맞춰서 쓰고 오죠. 그리고 이제 피팅이라고 해서 코에 잘 맞는지, 귀에 잘 맞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밸런스를 맞춰서 집에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와비파커는 여러 개 안경을 동시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집 같은 데에서. 굳이 안경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안경을 맞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와비파커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 와이파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요. 처음에 이용자가 있죠. 안경을 맞추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와비파커의 앱에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서요. 안경을 5개까지 선택해요. 마음에 드는 테를 고르는 거죠. 테를 고르고요. 여기에 이제 골라서 클릭 하면은 이게 배송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배송이 되고요. 그리고 시착 한번 써보는 거죠. 5개가 왔으니까 자기에 맞는 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시착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안경 자기가 갖고 5개 중에 하나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하나 께 그러니까 1번 모델이 마음에 들어 1번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안경을 이제 주문을 하겠죠. 주문을 하면 나 이거 마음에 들어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은
이 회사들이 제조를 해서 이 안경에다 그 사람에 맞는 도수를 넣어서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배송을 해줍니다. 이때 마음에 안 드는 네 가지 안경은요. 다 반품되는 거죠. 반품되는 거죠. 다 무료로 다 반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비즈니스 모델은 기점이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시작점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점인데 제일 처음에 시작점은 어떻죠? 기점, 안경 기점은 정설은 가게에서 써보고 구입한다. 이게 기본적인 정설이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역설,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집에서 껴보고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걸 꼭 가서 써야 돼? 집에서 껴보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안 돼라는 역설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와이파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어느 순간에는 이 역설이 기정사실처럼 돼버리겠죠. 그래서 기점은 현재 기점이 있으면 현재는 이게 정설이지만 새로운 뭔가를 만들었다. 그럼 이게 어느 순간에는 기점이 될 겁니다. 기정사실이 될 거예요. 또 나중에는 이것을 뒤엎을 만한 또 미래의 정설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기점과 정설과 역설을 반복해 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드는 것. 한 장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죠. 프라이탁이라는 회사인데요. 프라이탁 이 브랜드를 우리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라든지 좀 더 독특한 것을 좋아한다든지 사회적 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프라이탁 제품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이 프라이탁은 흔히 말하는 재활용을 해서 만든 굿즈죠. 가방이죠. 구매자가 프라이탁 제품을 고릅니다. 고르면 이 프라이탁 이런 재질이 우리 방수포, 흔히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방수포라든지 배의 돛 아니면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물질들, 재료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들을 수거해 와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제품을 만든 것이 바로 이 프라이탁인데요. 그래서 폐품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방으로 바뀐다라고 이 프라이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탁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한 문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와비파커 한 문장으로 볼까요? 와비파커는 집에서 써본 뒤에 구입하는 안경. 와비파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기업의 또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내 비즈니스 모델. 누군가가 나 창업했어. 그러면 너 뭐 하는 회사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나는 이런 문제를 생각했고 구구절절 막 쭉 설명해 줘.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할 거야. 굉장히 길잖아요. 그게 아니라 딱 든 한 문장으로 우리 비즈니스를 설명할 수 있는 이 킬러 센텐스, 킬러 문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와비파커 집에서 써본 뒤에 구입하는 안경. 딱 와닿죠? 프라이탁, 폐품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방으로 바뀐다. 이게 이 회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문장이 되겠죠. 구매자가 프라이탁 제품을 주문하면요. 매출이 일어나서 프라이탁 주식회사에서 파트너 공장들에게 돈을 줄 거고요. 납품을 하겠죠. 납품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구입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루트인데 여기에 이제 운송업자 등 이런 어딘가에서 배에서 공사장에서 버려지는 폐품들을 모아서 갖다 주는 사람도 누군가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좀 이따 몇 가지 사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다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건데요. 혹시 기억나는 기업가가 있나요? 생각나시는 이 사람처럼 나는 되고 싶어. 아까 우리 토스라고 생각나는 기업, 좋아하는 기업 토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기업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좋아하는 기업가가 있으세요?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기업가가 있나요? 이제 이런 기업가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텐데요. 우리 에어비앤비를 한번 많이들 들어보셨죠? 에어비앤비는 다 들어보셨을 건데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죠. 즉 에어비앤비 숙소를 필요로 하는 고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을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인 거죠. 정작 이 에어비앤비는 자기네 회사에 공간이 없어요. 즉 자기네 가지고 있는 숙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소가 있는 사람과 숙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매개해주는 연결 역할만 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난 회사죠.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으면서 이 에어비앤비가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내부적인 문제들, 직원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세간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이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맞습니다. 이 에어비앤비를 투자했던 투자자가요. 이 세카이어 캐피탈이라는 아주 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투자 회사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더 일찌감치 더 잘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좀 어렵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창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이 세카이어 캐피탈이라는 투자 회사가 그들이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 스타트업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큰 때에 창업을 할 때에는 꼭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처음에 캐시 런웨이, 현금이 고갈이 빨리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한 1년을 버틸 수 있냐, 이걸 꼭 살펴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왜 1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코로나가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더 길어진다면, 어쨌든 이렇게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간만큼은 현금,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펀딩, 본인의 현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로부터 펀딩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불경기 때 늘 그러하듯 원하는 조건의 펀딩이 잘 안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리스크가 크니까 투자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민간 투자자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굳이 정부까지 나서서 이제 새로 창업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건데 이제 많이 민간 경제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이런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펀딩 받기 어렵다. 실제 이런 불확실이 클 때에는 매출, 매출이 감소가 되겠죠. 고객이 소비 패턴을 바꿀지 모른다. 실제로 한때 그랬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재미있게 본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19가 점점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백신 접종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게, 어떤 거에 매출이 늘었다. 두 가지 상품이 나오던데요. 최근에 두 가지 제품의 매출이 늘었다라고 나왔어요. 어떤 거 혹시 기사 보신 분 계세요? 립스틱과 콘돔이에요. 최근에 코로나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고 백신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소비가 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제품, 립스틱과 콘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마스크 쓰고 다녔으니까 립스틱을 굳이 이렇게 많이 안 발랐단 말이죠. 오히려 반면에 눈, 이런 데 바르는 화장품은 매출이 오히려 작년에 늘었다고 그러죠. 눈 화장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를 슬슬 벗기 시작을 하니까요. 립스틱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제 대면 사람 만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또 콘돔도 팔리게 되고 이런 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런 것처럼 매출이 그러한 그러니까 타이밍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마케팅, 매출이 감소 추세라면 마케팅 예산도 아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지출, 돈 함부로 쓰지 말고 돈 아껴 써라. 주머니, 지갑 닫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6가지를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야기를 주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존 고,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여기 아마존 고 검색하시면 요즘에 이제 아마존 고 그 무인 쇼핑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원하는 상점을 짓고 그대로 상점을 나설 수 있다면 쇼핑이 얼마나 편리해질까 궁금했다. 줄도 계산대도 금전 등록기도 없어진다. 줄 설 필요도 없고 계산대도 없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이다. 이 아마존에서 만든 게 바로 사람 무인 계산 캐시어가 없이 또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아마존 왔다 그냥 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가방에다가 제가 살 물건들을 담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저 사람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가지고 갔는지 이게 다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가방에 넣어서 들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고른 제품들의 가격이 차곡차곡 계산이 되어서 제가 이미 등록해 놓은 카드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생된다. 이 아마존 고, 한 문장으로 뭐라고요? 아마존이 만든 무인 편의점. 한 문장으로 우리 비즈니스가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존 고, 아마존이 만든 무인 편의점. 고객이 와서 아마존 고라는 무인 편의점에 가서요. 사요. 입점해서 들어와서 그리고 미리 이때 자기 누군지를 알려야 되니까요. 입점할 때 자동으로 이미 스마트폰, 핸드폰이 있으면요. 이 핸드폰이 가게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다 이제 위치 추적 돼가지고요. 센싱이 돼가지고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아마존에 들어왔네. 개인 띵동 김민석 고객이 입장했습니다라고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 아마존고에서 쇼핑을 하겠죠. 쇼핑하고 이 사람이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다 뭐 태그 같은 게 붙어 있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RF 무슨 그 칩 같은 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들고 나간 것들이 다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은 상품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은 나중에 퇴점 시 가져간 상품 목록이 쭉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상품 계산을 돈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게 당신은 오늘 뭐뭐뭐 가져갔지요? 라고 하면 지불 내용이 전달되고 이 사람이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은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돈은 다시 이제 가게로 아마존으로 돈이 들어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지금까지는 계산은 계산대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꼭 가게에서 계산해야 돼라는 역설. 어느 순간 되면 이미 우리 무인 편의점 있잖아요. 집 근처에 가면 무인 편의점. 그런데 한국에 있는 무인 편의점은 엄밀히 말하면 아마존고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죠. 우리가 들어가서 살 물건들을 다 고른 다음에 본인이 계산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산 원만 없다 뿐이지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굳이 계산대에 줄 서을 필요도 없이 물건 들고 더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다이얼로그 인 더 다크라는 것도 어둠 속의 대화 이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북촌 쪽에도 있죠. 북촌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좀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두운 깜깜한 곳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다이얼로그 인 더 다크이죠. 이 회사의 한 문장 설명은 완전한 어둠을 체험하는 소셜 엔터테인먼트, 완전한 어둠을 체험하는 소셜 엔터테인먼트라는 설명을 담고 있네요. 참가자가 다이얼로그 인 더 다크 껌껌한 곳에 가셔서요 체험하고 체험비 내고 뭐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어떤 체험 활동이다 그러면 만지고 보고 듣고 그런 다양한 감각을 오감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이얼로그 인 더 다크는 그 중에서도 시각을 제외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없게끔 하는 겁니다. 대신 나머지 다른 네 가지 감각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 그럼 거꾸로 또 다이얼로그 인 더 사일런스 이런 것도 되겠죠. 침묵 속의 대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모델들 중에서도 일부를 제거한다든지 하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창업을 하실 때에 창업자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줘야 됩니다. 우리 마이크를 켤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현장에서 했었으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직접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네요. 어쨌든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도 중요하겠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진 않겠지만, 한 명, 두 명, 세 명, 또 소수, 한 10명 이내로 사업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무적인 이러한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재무. 제가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들, 현재 기업가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재무제표 같은 것을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즈니스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매출을 하고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그런데 재무 관리를 할 줄 모른다, 돈 관리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엄하게 지출이 있어서요. 소비가 있어서 또는 절세를 하지 못해서요. 엄하게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모르다 보니까 누군가 맡겨놨겠죠. 나 대신 돈 관리 좀 해줘. 흔히 말하는 이제 격리 직원에게 이 자금 관리를 맡겼는데 이게 장난치는 거죠. 우리 아주 컸던 대기업, 엔론 이런 큰 대기업들이 한순간에 망한 이유가 다 분식회계, 이중장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망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치지만 우리 기업가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그 밤낮 정신없이 뛰어다녀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밑에 있는 직원이 장부 쓱싹쓱싹 해가지고 지출 이상한 가짜 영수증 갖다 붙이고 해서 아무리 많이 번 것 같은데 지출도 많아.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재무를 너무 모르시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돈에 대한 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시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보면 앞에 계기판이 있죠. 계기판에 보면 속도계도 있고 그리고 기름이 얼마 정도 있는지 유류량을 체크할 수 있는 게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RPM도 있고 또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든지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 알람이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알람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것이 계기판이잖아요. 그런데 재무를 모르는 것은 계기판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열심히 핸들 꺾고 좌회전 우회전 잘 하시고 엑셀과 브레이크 열심히 잘 이런 거는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잘 하시는데 정작 계기판을 볼 줄 모르는 것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요. 계기판을 볼 줄 모르고 운전하시는 분들과 똑같다. 즉 계기판이라는 것은 위험 신호를 미리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 재무적으로 재무제표만 잘 볼 수 있어도 우리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계기판을 전혀 모른 채로 열심히 엑셀 밟고 있고 브레이크 밟고 있고 핸들 좌회전 우회전 후진하고 있고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실제로 창업을 하시면 기본적인 세무와 회계와 재무 관련된 교육은 한 번쯤은 꼭 받으시기를. 이런 교육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요.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고 소셜 벤처나 그 창업가들을 위한 기본적인 경영 교육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열심히 꼭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업가는 당연히 아이디어라든지 피벗도 굉장히 중요하다. 피벗이 뭐냐면요. 피벗. 아이디어는 우리 아실 거고요. 피벗은 피벗은 우리 농구를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농구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공을 들고 이렇게 앞으로 갈까 하다가 앞에 수비수가 있으면 몸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어서 방향을 전환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패스를 한단 말이죠. 또는 다른 쪽으로 전진을 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피벗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농구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방향을 턴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을 피벗 한다라고 하고요. 비즈니스에서도 이 피벗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피벗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수정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친환경 그리고 우산 관련된 재활용업을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하시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수정하실 수도 있죠. 이런 것이 바로 피벗한다라고 하고 영어로는 피벗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벗팅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피벗팅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노키아 같은 회사들이죠. 노키아 예전에 한때 굉장히 잘 나가는 핸드폰 회사였는데 그때 사회가 변하고 있고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제때 적응하지 못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지 못하니까요 도태되는 거죠. 이런 예로 많이 나오는 게 필름 카메라죠. 필름 카메라 옛날에 코닥이라든지 이런 데죠. 후지 이런 데들이 열심히 필름 카메라가 승승장구하니까 계속 필름을 계속 만들어냈는데 어느 순간 필름 없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바로바로 저장이 되고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빨리 그런 것에 대응하지 않고 열심히 필름만 계속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즘에
이름도 없이 사라졌죠. 후지. 그리고 코닥은 이제 새로운 신사업으로 다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예전만큼 명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피보팅 하는 것은 절대로 기업가 분들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지인들한테, 친구들한테 A라는 사업하겠다고 기껏 막 말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아, A는 좀 아닌 것보다 B 하려고 그래.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완전 완전 업종을 다르게 해서 갑자기 막 빨리빨리 변하는 것은 이건 위험해요. 이거는 그때까지 쏟았던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 사업 할까 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피보팅 해야지. 교육 사업 음식업 했다가 외식업 했다가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또 서비스업 했다가 이렇게 바꾸는 것을 피보팅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런 거는 아 이거는 사업 업종 전환인 거죠. 이런 거 말고 피보팅은요. 기존의 메인스트림의 사업이 있으면 이거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고객을 바꿔볼까? 지역을 바꿔볼까? 우리 상품의 퀄리티를 바꿔볼까? 큰 줄기는 같은 상태에서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이 피보팅이 되죠. 피보팅은 얼마든지 하시고, 피보팅을 잘하는 기업가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되는 것이 도덕성과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특강을 계속 하는 이유는요, 창업, 지금까지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마음을 확실히 못 정하신 분들께 더 필요한 이런 특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추천합니다. 아까 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처음에는 일부러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결론은 창업이 좋다라는 것으로 끝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요. 큰 조직에 있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창업에 그렇게 후한 분위기가 아니었었는데 최근에는 창업에 굉장히 후한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쪽 생태계가 활발해지고 있고 이쪽 생태계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지원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생태계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창업이라는 형태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오늘 포함해서요. 앞으로 남은 두 주에는 실제 창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우리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주 짧게 다음 주 숙제를 내드리기 위해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진행을 좀 더 해볼게요. 다음 주 숙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장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탁드리기로는 우리 제가 어떻게든 받았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 받아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한양대에서 받아서 미리 저에게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 방법은 여러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적어도 우리 참석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한 장짜리 비즈니스 모델은 다 만들어서 오셔야 된다. 그래서 화면에 직접 공유해 보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도 드리고 할게요. 거기에 본인 실명 같은 거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에 실명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비즈니스 관련된 한 장짜리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얘기는 계속 했었어요. 이게 아까 성공했던 네 번째 이유,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였잖아요.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요, 우리 회사가 또는 내가 가치를 창지하고 전파해서 어떻게 수익으로 변환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와비파커 한 장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와비파커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한 장으로 저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요. 그 한 장에 보면 어떤 고객이 어떤 식으로 소비를 일으키고 그 소비를 일으킨 것이 그 회사가 어떻게 수익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은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5가지 정도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제품과 서비스 또는 정보의 흐름에 대한 청사진, 다양한 비즈니스 주체들에 대한 잠재적 효익, 수익 출처가 명확한지, 그리고 고객들은 누구인지, 자금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인데 비즈니스 모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즉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과 시장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 좋아. 그런데 정작 살 사람, 고객은 아무도 없어. 또 시장이 만들어지지도 않아.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겠죠. 고객도 필요 없다 그러고 또한 시장도 알아주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은 즉 때를 못 만난 것들은요. 지금 당장 하면은 망하기 십상이죠.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내가 사업을 하면 실제 고객이 있을까? 실제 시장이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을 꼭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요.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서는 이제 구분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상대방 설득이 가능해야 돼요. 누군가가 또 무슨 사업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한 5분, 10분 동안 말하면요. 듣는 사람 지루해요. 나야 재미있지. 나야 이것 때문에 계속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고민해서 생각한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러니까 막 쭉 얘기를 할 건데 정작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재미없거든요. 나만큼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열심히 지금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너무나 재미있고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2시간이 어떻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아, 저 사람 2시간 동안 뭐 하는 거야? 별로 관심이 없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 강의가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정말 핵심적으로 아주 짧고 간결하게 아까 프라이탁이 뭐라고요? 폐품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 프라이탁이라는 정의인 거죠. 이런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상대방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반면에 사업 계획서는요, 아주 자세하게 나는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여기 인원은 몇 명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거고, 그리고 주요 고객은 누구고, 아주 자세하게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이 사업 계획서가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압축적이 돼요. 상세한 내용보다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수익이잖아요. 아까 고객과 시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수익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적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충분히 작은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원페이지 베스트라는 거예요. 한 장이 제일 좋다. 하나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하시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으면요. 여기 우리 참가자 중에 제가 잘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한 장으로 한번 그려보실 필요도 있어요.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 비즈니스 모델을 한 장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들이 담겨야 되느냐? 크게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은요, 경쟁력 요소와 지속성 요소인데 각각 두 가지씩 있습니다. 명확한 가치 제한이 있어야 되고요. 수익 메커니즘, 선순환 구조, 모방 불가능성. 이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건데 먼저 명확한 가치 제한은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한 가치. 고객들에게 우리 비즈니스는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객에게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를 강화를 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의 경쟁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다른 경쟁자 대비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고객에게 더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고 가치 제한을 위한 세 가지 요소, 목표, 고객 가치가 뚜렷해야 된다. 고객에게 주어지는 가치 또는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고 복수 가치를 추구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고 각각의 가치가 상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토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토스의 가치는 뭐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토스는 잘 모르지만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토스를 경험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토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예요. 편리하다. 이게 토스가 우리 고객들에게 줬던 가치다라고 한다면 이거 외에 토스가 편리함도 주고 또 어떤 가치를 또 줄 수 있을까요? 이것 말고 여러 개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편리함도 줄 거고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적인 효익도 줄 거고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게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굉장히 많은 가치를 담았다고 치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예 토스처럼 쉽다, 빠르다 이 한 가지 컨셉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이것처럼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 탁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 고객은 이미 우리 말고도 다른 대안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한다. 그러면 꼭 내가 교육 사업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은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어딘가를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사 대비 더 차별화되어서 우리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한 가치 제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표시가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 너무 좋아. 사회에 너무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가치가 너무 있어. 그런데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수익 모델도 꼭 있어야 된다. 수익 모델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수입을 발생시키고 이윤을 내며 투자 자본에 대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우리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요. 수익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키워드를 넣어놨으니까요. 나중에 자료는 다 공유해 드릴 건데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 책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지속 가능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가치사슬 활동과 외부 기업을 포함하는 즉 공급망 관리, 밸류 체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에. 그리고 고객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하우스 소싱할 것인지, 아웃소싱을 할 것인지. 인하우스 소싱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다 제공해 주는 것이고, 아웃소싱은 우리의 핵심 역량이 아닌 것들은 외부의 더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쓰는 거죠.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웃소싱이고, 모방 불가능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설계 후 특허나 인수합병 등으로 외부의 견제를 방어할 수도 있다. 남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특허 같은 걸 미리 받아놓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함부로 못 들어오죠. 특허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바로 모방 불가능성이고요. 핵심 구성 요소의 지속적인 진화. 애플, 여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애플, 흔히 말하는 갬성이잖아요. 갬성. 이 애플바들은, 흔히 말하는 이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플 제품을 통해서 얻는 어떤 감성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른 경쟁사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못하는 그러한 모방 불가능한 어떤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은데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에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와 성공 조건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오늘은 요거. 실제로 아까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분들 계셨었어요. 정부 지원금 같은 거죠. 그러면 제안서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문체부 산하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제 지원했던 사업인데 문화예술가, 우리 소셜벤처, 비즈니스가 만나 사회석을 같이 만들어 보겠다. 여기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실제 채점표예요. 채점표인데요. 이 채점표에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비즈니스 역량은 어떤지, 비즈니스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회 성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 9가지 요소 구체적으로 기획되어 있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 9가지가 뭔가요? 밑에 깨알처럼 핵심 파트너, 핵심 역량 뭐 이런 것들 쭉 있잖아요. 실제 비즈니스를 할 때, 채점할 때에 심사원들은요, 비즈니스 모델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보거든요.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 아까 4가지를 잘 담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9가지 요소, 9가지 요소는 잘 준비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잘 작동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9가지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실제 채점표에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작성하셔야 될 것이 바로 요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 9블럭 캔버스예요. 9블럭 캔버스. 왜 9블럭인지 아시겠죠? 블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가 쓰니까 9블럭이에요. 이 9개의 블럭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캔버스인데 고객 가치 제한, 이 가치 제한이 여기 있어요. 가치 제한 가운데 이것을 중심으로 고객이나 그리고 수익원 이런 것들
수익원,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 비용들. 이 총 9가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중에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만들고 싶어. 이것은 꼭 소셜 벤처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데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 모든 비즈니스가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캔버스입니다. 나인블럭 캔버스인데 우리의 비즈니스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먼저 이 9가지를 다 그려놓으면 블럭 캔버스를 그려놓으면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까 비즈니스 모델 한 장으로 보이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 그런 그림 흐름들을 보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가치를 한 문장으로 만든 것이 아까 우리 기업 밑에 조그맣게 달려있던 한 문장, 그 킬러 센텐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잡으시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고객이 누구인가, 왼쪽에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핵심 파트너들, 협력업체들이 되겠죠. 핵심 파트너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우리에게 수입을 안겨주시는 분들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거꾸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죠. 비용을 지불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수익을 우리에게 주는 쪽이니까 수익 적혀 있고 이쪽은 왼쪽은 비용이라는 말이 적혀 있네요. 이 9가지를 한번 채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정하시고 이거에 대한 고객이 누군지를 쭉 적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20대 서울에 사는 싱글 여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고객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이호영 쌤이 STP라는 것을 강의를 했을 겁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 STP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세그멘테이션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객은 20대 모든 여성, 우리나라 전 국민, 물론 이것도 맞아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탐이라고 그랬죠, 탐. 그리고 TAM, SAM, SOM. 이 개념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건데요. 나는 우리의 고객을 우리 전 국민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탐이죠. 이거는 이제 비현실적입니다. 이거를 좀 더 줄이셔야 되는데요. 더 줄인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세그멘테이션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대 서울에 사는 싱글인 결혼하지 않은 어떤 여성 이런 식으로 고객을 아주 세분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고객을 접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 관계는 뭐 어떻게 우리는 20대 서울에 사는 싱글 여성이니까 이들 생활 패턴 같은 걸 열심히 분석하시겠죠. 이들은 주로 SNS를 활용해 아니면 주로 강남에 많이 가 아니면 이분들은 도서관에 많이 있어 이런 것들 이제 행동 패턴이 보이겠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냥 좀 더 아카데믹하게 접근한다든지 직장인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들과의 관계는 재테크를 관심이 있어 한다면 그런 쪽에 맞춰서 고객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거고요. 채널. 이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채널이 무엇인지. 인스타다 그러면 인스타로 활용을 해야 될 거고요. 유튜브다 그러면 유튜브로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즉 이러한 정확한 고객이 정해져야지만 그것들에 대한 고객 관계라든지 채널을 이때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온 국민으로 정해버리는 순간 채널은 너무 많죠. 누구는 SNS, 누구는 인스타, 누구는 페이스북, 누구는 전화로 상담해야 되고, 누구는 텔레비전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현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부터 아주 세분화해서 흔히 말하는 페르소나죠. 페르소나, 가상의 고객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 이 고객에 맞는 고객 관계와 채널을 적으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밀키트 있죠. 요즘에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밀키트를 만들어서 제공해 준다. 근데 이 밀키트는 다 친환경으로 만든 재료로 만든 밀키트다. 그러면은 이걸 만들 수 있는 핵심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가 밀키트 제조 공장을 지금 몇십억을 들여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이런 밀키트를 이미 제조하고 있는 핵심 파트너를 빨리 찾으셔야지 되는 거고 이들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이런 핵심 파트너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죠? 계속 전국에 있는 기업들 리스트업을 하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어떤 식으로 컨택하고 이런 것들을 핵심 활동을 빨리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 자원. 우리가 이들로부터 좋은 물건을 싸게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원들을 활용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밀키트를 우리가 OEM 방식으로 만든다, 제조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의 단가를 얼마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영업 비용을 얼마나 들 것인지 비용을 계산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그래서 고객에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격은 원가가 얼마니까 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면 원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마진을 붙이면 우리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9가지를 그리는 것이 바로 이 나인블럭 캔버스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나인블럭 캔버스 한 장으로 파일을 이제 보내드리고 작성을 하시게끔 할까 했는데 우리 일부러 이제 이 채팅방에다가 파일을 올리지는 않았어요. 올리진 않을 건데 그 이유는 이제 검색해 보시라고. 검색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적어도 이제 인터넷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신청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접속하셔가지고 다 이 지원서 쓰시고 신청하시고 하셨을 거란 말이죠. 일단 인터넷이라든지 IT를 사용하시는 데는 적어도 이 1차적인 허들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나인블럭 캔버스를 검색을 해보시고 이런 빈 양식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샘플도 있을 겁니다. 샘플들을 한번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또는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거 한 장을 만드세요. 파워포인트를 만들든지 워드로 만들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꼭 다음 주 우리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한 장,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한번 이것을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이런 고민이 있어야지만 우리 다음 주에 진짜 개인 사업자 될 것인지, 개인 사업자의 장점, 법인 사업자의 장점,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 정확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요.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저 사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직은 비즈니스 모델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가상으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라는 게 있으면 굳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 아니더라도요. 가상에 아무거나 잡으셔서 정하셔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를 꼭 당부를 좀 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화요일에 15일에 만날 건데요. 그때 이 한 장은 반드시 파일로 저장해서 오신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채팅창에 파일 올리기 기능이 있으니까요. 파일을 올려주시면 한 분 한 분 보면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하실 건지 뭐 다는 아니더라도요. 저는 그날 다운을 다 받아서 늦게라도 저는 보겠습니다. 보고 그 마지막 시간 목요일에 피드백 드릴 수 있는 건 피드백 드릴 거고 할 건데요. 일단 가급적이 아니라 다 만들어 주시고요. 사례 또 찾아주시고 우리 채팅창에 재무교육 같은 것도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재무교육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과 목요일 2번 남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좀 더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고민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어떻게 하면 또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지 또 시간이 된다면 우리 아까 정부라든지 이런 데 제안서 지원금 받으시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셔서요. 이런 제안서 쓰는 요령 방법도 우리 시간이 있으면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